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이 정부가 국민한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신환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은 일단 인플레라고 하는 라틴어 기원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가가 부풀려지면서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반대로는 아마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대 현상입니다. 물가가 하락하고요. 오히려 돈의 가치는 상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것을 이제 우리가 인플레와 디플레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요. 인플레에서 디플레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물가가 4%, 5%, 6%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을 치고 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서서히 어떤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그런 것들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또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로 바로 가지도 않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에 있던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회복이 되는 과정들을 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공부하면서 인플레 하나보다도 요 한 4가지 사이클에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그리고 다시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요 4가지 사이클로 보통은 돌아가는데 이 중에서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가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죠. 여러 가지 식탁 물가,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저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용이 증대되고 그러면 가계 소득도 증가하고 그래서 상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보통 자연스러운 이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이니까요. 네. 이런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인플레이션은요. 좀 인위적으로 화폐 공급이 증가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멀쩡한 이런 상품이 1대1이 있으면은 통화량이 갑자기 2배가 되면 이 상품 가치는 같이 올라야겠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통화량 증가가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재화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화폐 공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현재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이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을 많이 쓰거나 했을 때 이 재정 투입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 회복이 났을 때 자, 이럴 때도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서 인플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공급 충격에 따른 그런 인플레이션도 아마 여러분들 올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주도에 가시면은 그 차 구하기가 어렵죠. 1970년대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수출을 금지했을 때 그 중동 국가들이 원유 공급이 감소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증가했겠죠. 이럴 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를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철강 뭐 등등의 목재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제품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자, 이런 것들을 생산 원가 상승에 따른 이런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 생산 원가만 너무 올라갔을 때는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가는 높은데 경제 성장은 바닥에 헤매는 그런 것들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임금도 같이 막 상승했을 때 이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냐 아니면 좀 인위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이 물가를 아주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수요가 끌고 가는 그런 인플레이션도 있는데요.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있을 때 공급보다 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을 때는 수요가 견인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좋은 인플레이션에 좀 속한다. 경제 회복으로 가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떤 경우는 환율이 엄청나게 약세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이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 달러 원이 이렇게 약세가 되면서 수입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과점으로 인해서 또는 가격을 무리하게 통제하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독과점 공급자가 그 가격을 동결했을 경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가격을 동결할 경우는 그 당시는 괜찮은데 이게 무리하게 동결했을 때는 이게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나중에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또 그 인플레이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경제 철학에 따른 그 인플레이션인데요.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분석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케인지안 정책들,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완전 고용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1946년에 이 미국의 고용법 이런 걸 만들어지고요. 1978년에 험프리 호킨스법 이런 것들이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케인지안의 극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고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간과하면서 이 고용 집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원인의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이게 어떨 때는 한 가지 이슈로 의해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어떨 때는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전후 과정과 역사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이 있었는지를 이제 쭉 볼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득을 볼까요? 인플레이션은 자,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는 빌린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거죠. 왜? 1억을 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높아져가지고 내가 갚아야 될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반토막이 된 거죠.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1억을 빌려줬는데 자, 실제로 돈의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투자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 거죠. 두 번째, 국채 투자자 같은 사실은 이제 아주 안전자산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금리 투자자, 저금리의 그 1%, 2%짜리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국채 투자자 이런 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은 실물자산 투자자, 부동산, 금 뭐 이런 것들을 투자했던 분들이 이득을 볼까요? 여기에서는 여전히 역시 실물자산이겠죠. 왜냐하면 국채 안전하긴 한데 망하지는 않는데 1%, 2%밖에는 내가 돈을 못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3%, 4%, 5% 나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를 3%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3%를 넘는 그런 투자 수익을 얻으셔야지 까먹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연금 생활자,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자 소득 생활자 이런 분들이 좀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현재 열심히 일하는 월급 노동자들이 이득을 볼까요? 현재 월급을 받는 이런 월급 노동자들이 훨씬 이득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제 투자하고 좀 비슷합니다. 연금 그리고 이자 소득 생활자 대부분 예금이나 채권에 비슷한 원리로 받는 돈들이 일정하죠. 근데 인플레가 4% 5% 6%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까먹는 겁니다. 월급 노동자는 기업에서 이제 매년 월급을 책정할 때, 연봉을 책정할 때 물가 인상분을 대부분 반영합니다. 만약에 안 주면은 물가 인상분 반영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들, 업자들, 수출하는 업자들,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났을 때. 특히 이제 환율이 그 약세가 되는 경우, 자, 수입업자는 예를 들어서 1,200원일 때 수입을 했는데 이게 막 2,000원 됐으면은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는 있지만 이게 일시적입니다. 오래 못 가요. 그 뒤로는 2,000원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업자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수출업자는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가 되면 이게 물건값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돼요. 그래서 수입업자보다는 수출업자한테 훨씬 유리하죠. 자, 마지막으로 서민하고 부자 중에서 인플레이션은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부자들입니다. 다양한 실물 투자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부동산도 사고 다른 금도 사고 해서 실물 투자로 다변화를 해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민들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겠죠. 요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자, 여기 5가지 그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 해당하시나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경우는 현재 금리가 그 1%인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동안 모아놓은 1억을 채권 이렇게 투자했다고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금리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2%예요. 인플레이션이 2%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라는 거는 현재 명목 금리 빼기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률. 그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예요.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는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세금 빼고 등등.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세금은 그래도 띱니다.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실질 금리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현재 명목 금리가 1%인데 물가 상승률이 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 금리 0%예요. 그럼 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또 띄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1번이 최악이죠. 2번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세 번째 보십시오. 3번, 4번, 5번을 비교할 건데요. 보시죠. 명목금리 2%. 뭐 괜찮습니다. 1억 넣었더니 200만 원 나와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0%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2%예요. 200만 원 받았어요. 세금 좀 뗐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보니까 1.692%에서 169만 2천 원 벌었어요. 괜찮습니다. 4번 케이스 볼게요. 지금 명목금리 4%입니다. 400만 원씩 이자 나와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2%니까 4 빼기 2니까 실질금리 2%. 3번이랑 똑같네요. 그런데 세금을 아까 명목금리에다 부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뺍니다. 그러니까 3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떼서 자, 실질 소득은 3번보다 더 적죠. 자, 5번 보십시오. 명목금리는 6%입니다. 600만 원씩 많이 나왔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4%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는 2%. 지금 3, 4, 5가 똑같은데 세금을 명목금리에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떼죠. 그러면 이 1, 2, 3, 4, 5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3번인 경우죠. 근데 우리는 명목금리만 보는 경우가 많아서 5번 6% 이자 받았다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화폐 착각이라 그러죠. 요 구분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명목금리와 또 이제 이 명목금리가 커지면 이자 수익도 커지면서 그다음에 세금도 따라서 커지면서 실질 금리가 2%로 갔더라도 아까 3, 4, 5번이 완전 달랐죠. 그래서 세금 떼는 거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실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만약에 1억으로 지금 1억 원짜리 상품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물가 상승률이 5%라면은 실제로 1년 후에는요. 1억이 아니고 화폐 가치 그만큼 하락한 거기 때문에 9,500만 원짜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찍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이 정부가 국민한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정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양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구한테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를 통해서 누가 가장 높은 이익을 얻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